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물류 일반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에서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일과목이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영에 관한 내용들, 또 물류에 관한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챕터 1에 나와 있는 유통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보겠습니다. 유통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우선 유통이 무엇인가부터 출발합니다. 유통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첫 번째 유통의 개념과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유통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나왔는데 이거 볼 거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을 정의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유통이라고 할 때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은 흔히 서비스를 갖다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갖다 용역이라고 하는데, 상품과 용역의 이전을 통해서 장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소유, 형태,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통이 창출하는 4가지 효용 나와 있는데, 유통이 창출하는 4가지 효용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유통으로부터 창출되는 4가지 효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4가지 효용 해가지고 시간하고 장소하고 시간, 또 소유 효용과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4가지 효용이 있는데, 4가지 효용을 창출하는 게 되게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게 물류와도 결합되는 거예요. 물류와도 결합이 돼가지고 유통의 배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원래 유통은 이 경영에서 마케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유통을 포함하는 그 상위 개념이 바로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경영이라고 할 때 경영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경영의 기능 해가지고, 경영의 기능 나누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영리기업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해야죠. 생산한 다음에 판매해야죠.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생산한 다음에 판매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과거엔 영업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판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주로 마케팅이라고 하죠.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그리고 마케팅.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영 기능이에요. 그럼 이런 경영 기능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유통은 바로 이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는 흔히 마케팅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팅 요소라고 그래요. 요소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앞글자가 다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요소 4P라고 하는데, 마케팅 요소 4P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제품이에요. 제품 해가지고 프로덕트. 그 다음에 2번째가 가격이 있습니다. 자, 가격을 정해야죠. 높게 정할 수도 있고 낮게 정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3번째가 바로 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이 들어가가지고 유통은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장소라고 하는 건데,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장소 내지는 경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있어갖고, 프로모션은 이제 촉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무래도 제품을 갖다 소비자한테 판매하려면 뭐예요? 광고도 하고 제품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요. 촉진.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마케팅에서 가장 강조하는 4가지 요소 4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P 중에서 유통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플레이스가 바로 유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통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유통을 또 2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품 가격 전략, 유통, 그다음에 촉진 얘기할 때, 유통이라고 할 때는 일단 소유권이 이전되죠.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돼요. 근데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와 함께 물자 흐름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2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통을 구분할 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유통을 2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도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을 갖다 구분합니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요게 상적 유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자, 물자 흐름도 이어지죠. 왜냐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을. 그 상품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때 상품의 흐름 중에 이제 운송을 해야 되고 또 운송 중에 뭐예요? 보관도 있죠. 보관도 있을 것이고 또 운송이나 보관을 갖다 하려면 차에다가 싣고 내리고 창고에 넣고 꺼내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역이라고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운송하고 소비자한테 팔려면은 포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물류의 시발점이에요. 물자와 포장. 그리고 이와 함께 이것들 흐름이 있게 되면 당연히 동시에 뭐예요? 정보 흐름이 있잖아요. 가지고 여기에 포함해갖고 이제 정보가 흘러갑니다. 함께. 그래서 이거는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갖다 상적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본 책이나 이런 데서는 뭐 국내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건 말을 줄여가지고 상유라고 해요. 원래 유통이라고 할 때 유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흐른다. 플로우 개념이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상유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 물적 유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물적 유통도 말을 줄여가지고 이거 갖다 물류라고 하는 거죠. 물적 유통도 말을 줄여가지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다 유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물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면 물류 경영 관리해가지고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 따로 볼 것이고 반면에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매매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갖다 의미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마케팅 요소 4P 중에서 플레이스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바로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서 유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용을 창출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송을 하게 되면 운송을 통해서는 뭐예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생산된 곳에서 수요자가 많이 위치한 곳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 보관을 통해서는 뭐예요? 생산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이 안 될 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가지고 물류를 통해서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효용은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이지만 이거 말고 이제 그 보관 중에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온 포장은 큰 포장이지만 소비자가 사기를 희망하는 포장은 작은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포장으로 만들고 다시 재포장한 다음에 라벨도 붙이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보관 중에. 그래서 이런 작업을 갖다 우리가 흔히 유통 가공이라고 합니다. 유통 가공. 보관 중에 이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유통 가공도 이루어지는데 그 유통 가공 이거 갖다 형태 효용이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중에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내용 짚어나가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유통이 마케팅, 그 중에서 플레이스에 해당한다는 거, 상적 유통, 물적 유통 구분한다는 거,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땐 소유권의 이전만 의미하는 것이고 그 흐름과 함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기본적인 전제로 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네 가지 효용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네 가지 효용을 창출한다고 할 때 장소는 뭐예요? 장소는 글자대로 그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운송이에요. 운송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관이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소유 효용과 형태 효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뒤에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원래 소유 효용은 뭐냐면 소유 효용은 금융이 개입돼요. 유통 과정 중에 금융이 개입되면은 우리가 금융이라고 해서 먹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야 금융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통 과정 중에 외상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적 매매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만약에 외상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상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내가 아직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물건을 미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것도 금융입니다. 그것도 금융. 그래가지고 아직은 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지만 물건을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해가지고 만족을 얻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걸 우리가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외상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제품을 갖다가 먼저 받아가지고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거래를 통해서 창출되는 게 바로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보관 중에 큰 포장을 소비자가 원하는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포장하고 라벨을 붙인다. 이런 것들은 형태 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유통 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송을 통해서 장소적 효용, 보관을 통한 시간적 효용, 보관 중에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가 사기 쉽게 만드는 것은 형태 효용, 또 외상거래를 통해서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은 소유 효용. 이게 유통 중에 창출되는 효용이에요.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화 및 용역, 서비스의 이전을 통해서 장소, 시간, 소유, 형태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 이게 바로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유통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관리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매니지먼트죠. 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데, 유통 관리라고 할 때는 유통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을 증가시켜야죠. 소비자 만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유통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유통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절, 통제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유통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유통 관리라고 할 때는 상거래 활동, 당연히 상적 유통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거래 활동뿐만 아니라 뭐예요? 물적 활동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상거래 활동과 물적 활동을 관리해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나가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거. 이게 바로 유통관리의 목표입니다. 유통관리의 목표라고 할 때는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뭐예요?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목표예요. 물론 두 가지는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비용을 절감하다 보면 고객 서비스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또 고객 서비스를 높이다 보면 유통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목표를 추구하지만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고객 서비스의 향상과 유통비용의 절감 두 가지 다 목표지만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 자, 그 점도 항상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통기관이 창출하는 가치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유통이 창출하는 효용은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유통이 창출하는 효용. 유통이 창출하는 효용해가지고 지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장소, 그 다음에 시간, 형태, 또 하나가 뭐예요? 소유 효용을 창출한다고 그랬죠. 네 가지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소유 효용을 창출한다고 했죠. 네 가지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 네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와 함께 별도로 유통기관, 우리가 유통기관이라고 할 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매상과 도매상이 있어요. 소매상과 도매상을 유통기관이라고 하면 유통기관이 창출하는 가치다 해가지고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4년 2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는 요런 개념으로 해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장소 가치나 형태 가치 같은 것들은 쉽게 알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탐색의 가치, 거래 횟수 감소의 가치 이런 식으로 포함해가지고 나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통에서도 자꾸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근데 유통 정보라든가 상권 분석 같은 경우 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마케팅도 등장을 했고 그 새로운 마케팅 기법 아니에요. 디지털 마케팅. 거기다 유통정보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인공지능 AI라든가 클라우딩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든가 뭐 진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유통정보에는 다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 유통에서 활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물리 일반 관리는 뭐예요? 이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내용들이 가끔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유통기관이 창출하는 가치다 해가지고 자, 네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장소의 가치가 있죠. 장소의 가치라고 했는데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운송을 통해서 창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그걸 갖다가 뭐예요? 소비자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이죠. 운송 과정에서 창출하는 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가치 해가지고 제조업체는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최종 소비자는 뭐예요?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여러 군데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고 또 수령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 간에는 저 물리적 장소의 불일치가 있을 것이고, 이 생산과 소비 간의 물리적 장소의 불일치를 갖다가 유통업체가, 유통기관이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도매업자한테 넘기고, 도매업자는 소매상한테 넘기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런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통업체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얘기, 유통업체가 중간에서 제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장소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형태 가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형태 효용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형태 효용 여기 있죠. 그래서 형태 효용, 큰 포장을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큰 포장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건 작은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포장을 해체해 가지고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서 재포장한 다음에 라벨을 붙이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사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구매하기 쉽게 만드는 게 바로 형태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제조업체는 소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대량 포장으로. 근데 소비자는 소량의 다품종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형태의 불일치가 있다는 거죠. 그 형태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기관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탐색의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또 2024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탐색의 가치. 탐색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탐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하는 걸 갖다가 탐색하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걸 탐색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기관이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직거래한다고 하면, 만약에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직거래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소비자는 생산자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가를 탐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중간에 유통기관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관이 여러 제조업체 제품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소비자에게 한 번에 비교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탐색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유통업체가 있어가지고, 유통업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유통업체가 있어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여러 업체로부터 구매한 다음에 소비자가 쉽게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탐색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유통업체가 소비자와 제조업체 간의 탐색 과정을 쉽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다음에 이제 거래 횟수 감소인데, 유통기관이 포함되면 거래수가 줄어들어요. 이거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올 얘기입니다. 거래수가 감소한다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생산자가 조금만 얘기합시다. 생산자가 둘이 있다. 그 생산자가 A하고 B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예컨대 1, 2, 3이 있다. 만약에 중간에 유통기관이 없어요. 유통기관이 없다고 하면 거래가 몇 번 이루어져요? A1, 2, A3. 그 다음에 B1, 2, 3. 거래가 몇 번 이루어집니까? 2 곱하기 3, 2, 3은 6. 6번 이루어져요, 거래가. 그래서 중간에 유통기관이 없다고 하면 거래수가 뭐예요? 6번.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해가지고 6번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통기관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유통기관이 갑이라고 하는 유통기관이 하나 들어갔다. 소매상이 들어갔다. 그럼 갑하고 A하고 B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또 갑하고 거래하죠. 거래수가 몇 번이에요? 5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통기관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 거래수가 5번이 되는 거예요. 거래수가 줄었지 하나. 거래수가 줄면 그만큼 뭐예요?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또 시간도 빨라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거래 횟수 감소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유통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장소의 가치, 형태의 가치, 탐색 가치, 거래 횟수의 가치, 거래 횟수 감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 그렇게 체크해보고 한번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통의 분류가 나오는데, 유통의 분류 관련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매매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 이게 포인트예요.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이게 바로 상적 유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 상적 유통해가지고 상류라고 해놓고 매매 자체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다.
중간상과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환 과정을 총칭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소유권 이전, 또 매매, 그 법적 소유권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적인 소유권의 흐름이 유통기관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적 유통 과정에서 만약에 외상 거래한다. 상적 유통 과정에서 만약에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뭐예요? 소유 효용이 창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유 효용이라는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적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죠. 자, 소유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와 동시에 뭐예요? 상품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상품을 갖다 보내는 과정에서 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활동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포장,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적 유통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효용이 또 창출되죠. 물적 유통과 관련해서 3번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의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예요? 인격적,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이 창출하는 효용은 시간적 효용, 운송이 창출하는 효용은 장소적 효용.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격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인격적 기능.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참고로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재화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장소적 조정을 해주는 이런 역할. 이게 바로 물적 유통, 물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통에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구분해가지고 차이점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에 분류해가지고 3번에 특성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지만 제품의 물리적 흐름과 법적 소유권의 흐름이 반드시 동일한 경로로 이루어지거나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의 물리적 흐름, 자, 물류입니다. 물류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흐름, 상류죠. 상적 유통. 두 가지가 동일한 경로로 이루어지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에 유통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유통 물류의 5가지 기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류를 얘기할 때도 물류의 기능 얘기해가지고 물류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보통 자, 가장 중요한 물류 기능은 이거예요. 뭐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이것도 물류 기능 또는 물류 활동이라고 합니다. 물류의 경우에 이거 말고도 이제 물류 영역이라든가 이런 또 개념들이 포함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실 얘기고, 우선 기본적으로 유통 물류의 5가지 기능해가지고 운송, 보관, 포장, 하역, 그 다음에 정보 해가지고 제시가 해놨죠. 뜻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운송이라고 했는데, 자, 운송이라고 할 때는 자, 수송과 배송을 더한 개념을 갖다가 국내에서는 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마다 용어를 약간 달리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자, 운송이라고 했는데 운송이라고 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 공장에서 자,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자, 생산된 제품이 나와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중간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갑니다. 일단은 생산된 제품이 물류센터로 보내줘요. 물류센터로 보내줘가지고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 소비자가 주문이 들어오죠. 자,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물류센터에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 소비자한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구분해가지고 자,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물류센터까지 갔을 때 이걸 수송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거 이럴 때 이걸 배송이라고 합니다. 배송이라고 할 때 영어로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딜리버리. 근데 수송은 영어로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운송도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송과 배송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구분할 때 수송, 배송 구분하고 둘 합쳐가지고 수송, 배송이니까 수배송. 합쳐서 뭐예요? 운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운송이라고 할 때는 바로 수송과 배송을 합친 것이다 해가지고 수배송이라고 해서 언급하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다가 운송, 영어로 트랜스포테이션. 근데 수송도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그 이와는 별도로 배송을 구분해가지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운송 기능인데 운송 기능은 뭐예요? 자, 거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물자를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장소로 이동시켜서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물리활동. 시험 문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던 표현. 가지고 이걸 반대로 해놓은 다음에, 이걸 반대로 설명한 다음에 틀린 거 고르시고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효용가치가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로 이동시킨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걸 찾아라.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쉬우냐 이거죠. 내용을 몰라도 답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흐름은 파악하되 실제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이 쉬운 내용들도 꽤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송은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예요.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이동시켜서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운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 보관입니다. 보관은 시간적 간격을 해소하는 거죠. 시간적 간격을 해소해가지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바로 보관입니다.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다른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보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포장인데, 포장은 생산되면서 제품 포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류활동의 시발점이에요. 출발점. 물류활동의 출발점이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물류활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런 말씀 안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해력 문제 때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옛날부터 많이 쓰던 용어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포장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운송, 보관, 하역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활동인데 그렇게 봐주시고, 물론 이제 포장과 함께 보관 중에 행해지는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드는 걸 유통가공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포장도 어떻게 보면 유통가공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이런 개념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역이 있습니다. 하역은 화물을 다루는 활동이에요. 화물을 다룬다. 우리가 운반하려면 차에다가 싣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역이에요. 또 보관하려면 창고에다 넣고 꺼내고 그 다음에 창고 안에서 운반하고, 이게 다 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고 보관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하는 거. 그래서 뭐 피킹, 분배, 분류, 상하차 해가지고 제품을 취급하는 이런 활동을 하역이라고 한다. 보관 중인 창고에서 꺼내는 걸 또 피킹이라고 그래요. 다 하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적 흐름이 있게 되면 그와 동시에 뭐예요? 정보 흐름도 이어지잖아요. 그 정보 흐름까지 해가지고 정보. 그래서 우리가 유통물류의 5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5가지예요. 이해하셨죠? 또 어떤 효용을 창출하는지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굳이 한 번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지나가셨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도로 유통의 기능을 갖다가 제시해 놨습니다. 유통의 기능, 넓은 의미의 유통이에요. 넓은 의미의 유통이기 때문에 물적 유통 기능하고 상적 유통 기능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장소적, 시간적, 또 양적 통일. 왜냐하면 장소적, 시간적 수급 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장소적, 시간적으로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수량 그리고 가격도 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 거예요.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격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기타 이제 유통 조성이라고 해서 보관 중에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관 중에 보험도 가입해야죠. 보험도 가입해야 될 것이고, 보관 중에 뭐예요? 금융 흐름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게 보관 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 조성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표준화, 금융, 시장 정보 제공, 위험 부담 다 유통 가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조성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만 크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유통의 기능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통 기능 관련된 것도 뭐 2024년 3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했죠. 이거 실제로 뭐 나온 건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읽어보면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통업태 이해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통업태 이해해가지고 유통기구의 유형해서 업종과 업태를 갖다 비교해 놨는데, 업종과 업태 개념 요거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업종과 업태.
뭐 직접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업종은 무엇을 파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파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뭐 식료품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료품점에서는 뭘 팔아요? 아, 식료품만 팔겠죠. 의류점에서는 뭘 팔아요? 의류만 팔겠죠, 당연히. 가구점에서는 뭐예요? 가구만 팔아요. 뭘 파느냐? 그래서 식료품점, 의류점, 가구점 구분하죠. 이게 바로 업종에 따른 분류예요. 근데 업태가 있습니다. 업태는 어떻게 파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파느냐? 그 업태는 근데 백화점처럼 아주 고급품을 많이 많고 비싸게 팔아요. 백화점처럼 파는 데도 있고.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도 판매사원이 있잖아요. 판매사원이 자세히 설명도 해줘가면서 구매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원이 있어요? 없죠? 셀프 쇼핑이죠. 셀프 쇼핑이지만 그 대신 또 뭐예요? 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못지않게 물건 많이 갖춰놓고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 대신 셀프 쇼핑. 이렇게 해서 파는 게 대형마트가 있고. 그 대형마트는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또 없는 게 없이. 근데 이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게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슈퍼마켓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업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파는 물건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파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다 뭐 편의점이라든가 업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편의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업태라고 해서 어떻게 파는가 하는 거죠. 영업 전략이나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이건 파는 상품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차이점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파는가 해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업태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파는가 해가지고 주로 영업 전략, 판매 전략이에요. 예, 기초해서 구분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이런 것들이 다 업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업종과 업태 비교해놨는데 뭐 특별히 뭐 비교할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업종과 업태를 갖다 얘기할 때 업종이라고 할 때는 생산자 시각이다. 왜냐면 생산자가 판매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생산자 시각이고, 반면에 소비자는 자, 아주 진열도 잘 돼 있고 의리의리한 백화점 가서 사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싸게 사기 위해서 여기 가느냐. 이것도 소비자 취향이죠, 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컨대 냉장고 판다. 여기서도 냉장고 팔아요. 그럼 냉장고 사러 백화점 가서 사느냐, 여기서 사느냐. 소비자 취향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태라고 할 땐 주로 자, 소비자 시각이 많이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업종은 생산자 시각, 그리고 업태는 소비자 시각.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도하는 것도 업종은 뭐예요? 제조업체 중심이에요. 제조업체 중심으로 해서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고, 업태 개념은 뭐예요? 소매업체. 다 소매업체 아니에요. 소매업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악하는 개념이죠. 자, 분류 기준 해가지고 업종은 뭘 파느냐 하는 거니까 제품의 성격이고, 업태 개념은 전략이에요. 영업전략. 영업전략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점포 크기를 갖다 구분해놨는데 이건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점포 크기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소규모고, 업종은 소규모고, 업태는 대규모라고 해놨는데, 아니 편의점도 업태에 포함되는 거예요. 편의점. 자, 편의점이 대규모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종과 업태 개념을 갖다가 구분한다는 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로 네모 2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유통업태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유통업태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매업과 도매업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업태와 관련해 가지고 소매업이 먼저 나와 있는데, 소매업에 대해서 내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매업을 갖다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이제 소매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세한 내용들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나왔던 내용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원리를만 잘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